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좀 알고 이 상품에 맞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장투형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장투를 해야 된다? 이건 장투형 상품이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장투하겠다는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장투를 한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절대 제 지인이나 제 가족이나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한테도 절대 장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은 변함이 없고요. 현재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 제가 입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닌가요? 이게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주가는 반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바꿔가면서 특수 군사 작전, 즉 돈바스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출구 전략이냐 아니면 일부 후퇴 후 재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월달 안에는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일단 전쟁도 졸전을 연속하고 있고 내부 권력 다툼도 이제 가시화될 것 같고 또 주변국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4월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4월 동안에는 강력하게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좀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할 거고요. 뭔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가지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입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 존버가 만약에 본인의 성향에 맞다.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을 하시면 안 되고 QQQ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게 언제 어떤 리스크를 맞아가지고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나스닥이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일은 잘 벌어지진 않겠지만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주식 투자하는 걸 맞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는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QQQ, 그 다음에 빨간색은 QLD, 그 다음에 이것은 TQ입니다. 자, 여기서 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하는 시점을 보면 QQQ가 가장 빠르죠. 그죠? 전고점 회복하는 게. 그 다음에 QLD죠. 이쯤에서 이제 전고점을 회복한 거고, 그 다음에 TQ죠. 여기 와야지 이제 전고점을 회복을 한 건데, 자, 이게 만약에 더 많이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닷컴 버블이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왕창 떨어진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렇지만 QQQ는 그 떨어진 만큼만 올라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투형이 맞아요. 하지만 TQ는 장투형이 아닙니다. QLD나 TQ는 장투형이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마다 사서 모아가다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익절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다면 뭐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TQ나 QAD 같은 레버리지로 장투 존버를 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일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 장투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 잡는 칼로 소 잡고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튜버들 중에 뭐 장투 존버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투자금이 1억도 안 돼요. 많아봐야 2억. 2억 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투 존버를 외칠 수 있죠. 만약에 1억 정도면 뭐 손해봐도 뭐 몇 년 동안 계속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만약에 10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90% 손실 나면 여러분도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0억 정도 있으면 TQ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작으니까 존버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는 돈이 작든 돈이 크든 똑같은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1억을 10억처럼 생각하고 100만 원을 1000만 원처럼 생각하고 1000만 원을 1억처럼 생각해야 되지 돈이 작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겠고 돈이 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원칙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하든 100만 원으로 하든 1억으로 하든 무조건 TQ 같은 레버리지는 파도 타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작으면 그냥 주장할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뭔들 못하겠어요. 뭐 젊으신 분들한테 1억이 뭐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뭐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끼고 뭐 하면은 2, 3년이면 다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1억 가지고는 뭐 투자해놓고 존버를 외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리스크,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폭락한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된다. 지금 3개월 떨어졌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고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고점에 산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샀는데도 힘들었어요. 자, 이거를 근데 고점에서 들고 있으면서 끝까지 가져간다? 저는 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수 시점을 알 수 없다.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표에서는 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알려주고 있는데 왜 그것은 싹 다 무시하고 시장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매도 타이밍도 매수 타이밍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급락하게 무너졌을 때 TQ 같은 경우에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바닥은 알 수가 없으니까 분할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장이 반등해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RSI도 75가 넘어가고 과열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왜 이 매도 시점을 모른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매수 타이밍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 분할로 매수를 하듯이 매도도 분할로 하면 돼요. 다양한 보조 지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도 보고 피어앤 그리드도 확인하면 됩니다. 다양한 보조 지표라는 것은 흔히 많이 사용하는 RSI도 있고 맥드도 있고 CCI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 타이밍을 보시면 자, 이 근방에서 RSI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과열됐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강력하게 음봉을 만나면 이때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지금 과열했다고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여기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좁게 그래프를 보면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날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발생한 날이라도.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때부터, 이렇게 이격이 벌어질 때부터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사냐? 나중에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언제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렇게 가열되면 기관들도 다 물량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일정 기간 내에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물량을 던집니다. 그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개미들도 따라서 던져요.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또 떨어지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저점이 왔네? 또 기관들이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왜 이것을 모른다고 하고 무조건 존버를 외칠까요? 그 리스크는 도대체 누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이제 가운데 딱 왔습니다. 자, 지금은 사야 될 때도 아니고 팔아야 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쪽 피어앤그리드가 30 이하였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30을 넘어갔을 때는 그냥 이제 보유 기간, 여기서부터 그리드 한 70까지는 보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더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 현재 나스닥은 지금 14,000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15,000에서 15,500 정도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지켜보면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지금 8.25% 떨어졌거든요. 이 고점을 회복하려면 8%가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한 5% 정도만 더 올라준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올랐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는 좀 떨어지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